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이제 집도 있고 자식도 다 커서 그냥 이대로 쭉 살면 되지 뭐. 하지만요,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껴질 때, 생각지도 못한 고장이 한 군데씩 생기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문득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좋은 집을 고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법, 집보다 더 중요한 동네와 사람의 조건, 노후에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삶의 구조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혼자 살아야 할까? 어떤 동네에 살아야 덜 외로울까?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이 맞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답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이런 동네에 살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혼자 있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배우자와는 조용히 일상을 나누거나 혹은 혼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생각보다 편하다고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오전엔 TV 보면서 빨래 돌리고 점심은 어제 반찬 꺼내서 혼자 먹고 오후엔 잠깐 눈 붙이고 저녁엔 그냥 대충 때우고 다시 드라마. 문제는 그 일상이 계속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 이틀은 여유인데 일주일 한 달이 되면 마음이 비어집니다. 첫째, 혼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혼자는 위험합니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사실보다 연결된 사람이 없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문 밖을 나가도 내 얼굴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그리고 다친 마음은 우울감, 무기력,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둘째, 혼자 살아도 괜찮은 동네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마주치는 얼굴이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는 이웃, 슈퍼 아주머니, 약국 직원.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 한 명. 그 존재가 고립감을 막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루틴 장소가 있다. 복지관에서 듣는 노래교실, 마을 도서관 독서 모임, 동네 산책로. 외출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된 생활 반경이 있다. 경비실 응답 빠름, 이웃과 연락 가능한 단톡방, 복지센터, 병원 도보 10분 내, 위기 시 도움 요청이 가능한 거리. 이게 심리적 안정의 기준입니다. 셋째, 반대로 이런 동네는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누구 하나 마주치기 어려운 곳, 커뮤니티가 끊어져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는 곳, 복지관, 병원, 주민센터까지 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곳은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해도 몸이 아프거나 외로움이 깊어지는 순간 무섭게 고립됩니다. 넷째, 좋은 동네를 미리 알아보는 꿀팁. 커뮤니티 활성화,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여부 확인, 사람 흐름, 오전, 오후, 밤 모두 시간대별로 동네 직접 걸어보기, 이름 불러주는 곳 유무, 슈퍼, 약국, 병원에서 기본 인사 가능 분위기인지, 혼자 사는 어르신 비율,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대략적인 구성 파악 가능. 이 네 가지만 미리 체크해도 그 동네에서 혼자 살아도 괜찮을지 감이 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구조가 위험한 겁니다. 좋은 동네는 넓거나 새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내 하루를 기억해 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혼자 살아도 단단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 집 구조면 살아보면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필요해요? 작아도 깔끔하면 되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요, 노후의 삶은 집의 크기보다 구조와 동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불편한 구조는 몸보다 마음부터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좁은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줄이기 쉬운 것부터 줄입니다. 식탁을 없애고 거실을 침실로 바꾸고 주방 공간을 축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이 사라집니다. 혼자 밥 먹을 자리도 없이 소파에서 쭈그려 먹고 햇볕 안 드는 방에서 하루 종일 눕고 물건을 꺼내려면 의자를 밟아야 하고 자잘한 짐들은 바닥에 쌓이고 이게 반복되면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버티게 됩니다. 둘째, 노후에 꼭 고려해야 할 집 구조 기준.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는가? 햇볕이 하루 두세 시간만 잘 들어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침실과 거실 중 한 곳엔 채광이 꼭 필요합니다. 욕실 동선이 편한가? 침실과 욕실 사이 거리가 멀면 야간 화장실 사용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문턱이 높거나 미끄러운 마감이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낮은 문턱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물을 틀자마자 밥솥이 젖고 찬장 문을 열면 냄비를 꺼낼 수 없고 이건 실제 많은 고령층이 겪는 문제입니다. 간이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공간 확보가 핵심입니다. 앉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가? 앉아서 쉴 거실, 바로 침실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동선, 집 안 산책이 가능한 최소한의 순환 흐름. 이런 구조가 있어야 하루 종일 눕지 않고 움직이며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구조가 불편한 집에서 살면 생기는 문제들. 움직임이 줄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외출이 줄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집 안에서도 계속 짜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우울증, 무기력, 수면장애로 연결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구조가 삶을 결정합니다. 넷째, 공간을 줄이되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 채광 있는 창, 심리 안정, 하루 리듬 형성, 작은 거실, 앉아 쉴 공간 확보, 사회적 기능, 넉넉한 주방 동선, 생활 자립 유지, 욕실 안전, 낙상 예방, 심리적 안정, 수납 공간, 어수선함 방지, 정돈된 일상 유지. 크기를 줄이더라도 이 5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살면서 후회가 줄어듭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노후집은 넓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작아도 사라지는 구조, 작아서 갇힌 구조.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사나 리모델링을 앞두셨다면 먼저 가구 배치와 동선을 종이에 그려보세요. 앉을 자리, 햇볕 드는 창, 짧은 화장실 거리. 이 3가지만 확보해도 삶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사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결심하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자녀가 떠나고 집이 덩그러니 비었을 때, 연금이 줄고 생활비가 빠듯해졌을 때, 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충동. 그냥
이참에 확 옮길까? 하지만요, 이런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의 이사 결정, 대부분 후회합니다. 이사란 공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루틴을 다시 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엔 이 루틴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나쁜 이사 타이밍일까요? 첫째, 돌봄이 필요한 시기. 남편이 쓰러졌거나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이럴 땐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을 바꾸면 기존의 도움망이 전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네 병원과 약국 위치, 정기적으로 방문해주는 간호사, 익숙한 마트나 약국 직원, 이웃, 이 모든 비공식 돌봄 네트워크가 끊깁니다. 이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은 도움이 필요해지기 직전입니다. 건강할 때 옮겨야 새로운 구조에 적응도 가능하고 도움받을 환경을 미리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독립 직후. 아이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고 나면 집이 갑자기 넓게 느껴지고 허전함이 몰려오죠. 그런데 이 감정은 상실 반응입니다. 즉,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회피나 보상 심리가 섞이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이사는 대체로 크기를 줄이는 이사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너무 작게 줄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식탁 하나 놓을 수 없는 주방, 손님이 와도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실,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단칸방. 결국 이렇게 됩니다. 줄이긴 했는데 너무 줄여서 불편해졌어요. 공간을 줄일 때는 살림이 아니라 생활 동선부터 먼저 줄여야 합니다. 셋째,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외로움, 분노, 실망, 두려움. 이런 감정이 터졌을 때 그냥 이 집을 확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공간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사를 생각하기 전에 루틴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주 1회라도 외출할 목적지를 만든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한다. 걷기 모임, 동아리, 자조 모임 참여한다. 이렇게 하루 루틴을 바꾸면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좋은 이사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건강할 때, 감정이 안정됐을 때, 적어도 6개월 이상 생각해보고 떠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분명할 때, 그리고 반드시 사전 탐색 3가지를 거치셔야 합니다. 1. 주 2에서 3회 미리 가서 동네를 돌아볼 것. 아침, 오후, 밤 모두 보기. 실제 사람들 분위기 체크. 2. 복지관, 주민센터, 병원, 마트 도보권에 있는지 체크. 버스 지하철까지 거리도 중요. 3.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유무 확인. 경로당 활성화 여부, 단지 내 모임. 요약하겠습니다. 이사는 타이밍이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한다. 감정이 격할 때 내리는 결정은 위험하다. 특히 상실, 불안 후의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간다. 작은 이사라도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당장 떠나고 싶은 이유보다 그곳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을 때 움직이자. 4번째,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이웃입니다. 집을 고를 때 대부분 이런 걸 봅니다. 햇볕은 잘 드나? 엘리베이터는 있나? 몇 평인가? 그런데요, 노후의 삶을 오래 지켜본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야. 그 동네에 말 걸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지. 첫째, 나이 들수록 정서적 안전망은 이웃에게서 나옵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보다 더 빠른 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위로가 되는 건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한 사람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나이에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한마디가 내 하루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이웃이 생활 기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좋은 이웃이 있는 동네의 공통점.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복지관 강사, 경비 아저씨, 주민센터 직원. 아, 땡땡 어르신 요즘 안 오시네요. 이 한마디가 혼자 살고 있는 나를 기억되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눈이 자주 마주치는 구조. 단지 내 산책로, 동네 슈퍼, 공원 쉼터. 말을 안 해도 나를 알고 있는 얼굴들이 있다는 것. 이게 사람을 지탱합니다. 적당히 열린 커뮤니티. 지나치게 끼어들지 않지만 필요할 땐 도와주는 관계. 소소한 정보가 오가는 단톡방이나 밴드. 지나치게 깊지도 지나치게 냉랭하지도 않은 관계. 이게 노후에 딱 맞는 거리감입니다. 셋째, 피해야 할 이웃관계 유형.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잘못된 친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도와준다며 다가오지만 점점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 다 널 위해서라며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 뒷말, 비교, 험담이 잦은 사람. 이런 이웃은 정서적 피로감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문을 닫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웃도 잘 골라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럽고 멀리 하기엔 아쉬운 사람이 딱 좋은 이웃입니다. 넷째, 현실적인 이웃 관계 꿀팁. 아예 말을 못 붙이겠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눈인사. 말 걸 타이밍 생김. 너무 끼어드는 이웃이 부담될 땐 제가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해서요. 선 그어주기. 고립이 걱정된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자조 모임 한 개만이라도 참여 시작. 이웃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생활 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겁니다. 다섯째, 이사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이웃 환경 3가지. 1. 단지 내 경로당, 커뮤니티실 활성화 여부. 실제 운영 중인지. 프로그램 참가율은 어떤지. 2. 복지관, 주민센터와 거리. 걸어서 10분 이내면 매주라도 나가게 됩니다. 3. 이웃 간 왕래 분위기. 경비실, 슈퍼, 쉼터에 실제 어르신들이 모이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그 동네가 사람이 있는 곳인지 벽만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지만 삶은 사람으로 지탱됩니다. 좋은 이웃 하나면 밥맛이 나고 외출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사할 때 구조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이 동네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노후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5번째, 혼자 살기 좋은 집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혼자 사는 노인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무려 200만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구조가 돼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단순한 평수나 인테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환경이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3가지 구조 조건은 필수입니다. 생활 반경 안에 사회적 연결점이 있는가.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가 도보 10분 내. 단지 내 커뮤니티실, 소모임 공간 존재. 집 밖에 갈 이유가 있는 동네가 사람을 살립니다. 얼굴을 익힐 수 있는 반복 접촉 공간이 있는가. 동네 슈퍼, 단골 약국, 도서관. 아는 얼굴이 하루에 1명만 있어도 고립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관리가 잘 되는 단지인가. 경비실 응대 빠름. 외부 방문자 통제 철저. 비상벨,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안망. 둘째,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 조건 꿀팁. 여성 1인 가구라면 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CCTV, 1층 출입 통제, 비상벨 필수. 단지 내 여성 커뮤니티가 느슨하게라도 연결돼 있는지, 특히 밤길이 밝고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사람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남성 1인 가구라면 루틴과 자립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나갈 이유가 있는지, 식사, 세탁, 위생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정기 모임 또는 자조 활동의 유무, 혼자 살면서 무너지지 않을 일상 루틴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셋째, 꼭 체크해야 할 혼자 살기 좋은 집 체크리스트. 도보 10분 내 병원, 약국, 자가 진료 접근성, 위기시 대응, 엘리베이터 유무, 무릎, 관절 문제 대응, 햇빛 드는 창, 우울감 방지, 생체 리듬 유지, 거실과 침실 분리 여부, 하루의 시작, 끝 구분 가능, 소형 식탁 놓을 공간, 식사 습관 유지, 가까운 가족 방문 용이성, 정서적 연결 유지. 넷째, 혼자 살아도 괜찮으려면 사람보다 구조가 먼저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하지만요, 관계는 유지보다 접근이 쉬워야 연결됩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동년배 친구 한 명이 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구조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안정된 구조는 혼자 있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집은 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오기 쉬운 구조, 외롭고 지칠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 동네. 이게 가장 강력한 노년의 방어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노후에 진짜 좋은 집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집이란 그냥 벽과 천장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배경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가. 이 차이가 우리를 외롭게도 단단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분명히 그리고 있는가입니다.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덜 흔들리고 우리의 노후는 더 따뜻해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 한쪽을 조용히 건드렸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유산 다 줬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안 와요. 그냥 모른 척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부모의 한숨입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내 새끼 잘 되라고, 내 자식 편하라고 다 줬습니다. 집도 넘기고 땅도 넘기고 이제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뭔지 아십니까? 전화 한 통 안 오는 자식,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눈빛, 그리고 텅 빈 통장과 병든 몸 하나뿐입니다. 어떤 부모는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놀라운 건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준 부모의 60% 이상이 오히려 자식과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프다 해도 바빠서 못 가요. 외롭다 말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새 차 뽑고 여행 가고 명품 사는 건 잘도 합니다. 부모가 준 유산으로요.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불효?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정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주도권 없는 부모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끝은 비참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이런 배신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할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살아있을 때 유산을 쉽게 넘기면 안 되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은 줘도 주도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당연했죠. 나는 다 자식 줄 거야. 줄 게 있어야 부모 노릇하지. 자식이 든든해야 내 노후도 편하지.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줘도 조심해서 줘야 해. 다 주면 끝이야. 나는 그냥 퇴장당하는 거지.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더라고.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다 주면 내가 없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박순애 씨는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줬습니다. 신혼집 필요하잖아. 엄마가 살던 집 내 이름으로 해줄게. 그런데 명의 이전이 끝난 뒤 아들은 결혼을 하고 새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같이 지내요라며 웃던 며느리도 점점 말을 아끼더니 어느 날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어머님, 신혼집인데 따로 계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아들도 엄마, 여긴 이제 제 집이잖아요. 새 출발하려면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결국 박순애 씨는 그 집을 나와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 요즘은 고마움보다 거리감이 먼저 생깁니다. 부모는 고마울 거야 하고 줬는데 자식은 받을 만큼 받았다 생각하면서 거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걸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받을 거 다 받았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관계 종료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족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리 유산을 증여한 뒤 자녀와 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부모가 전체의 57%에 달합니다. 반 이상이 준 이후에 사이가 더 멀어졌다 라고 말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 부모가 약해졌을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그때 진짜 자식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을 다 넘긴 상황에서는 자식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형이 집 받았잖아. 그럼 엄마 모시는 것도 형이 해야지. 나는 받는 게 없는데 왜 돌봐야 해요? 이런 말이 가족들 사이에서 오갈 때 부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여러 명이면 책임은 서로 미루고 도움은 아무도 안 하려는 구조가 되기 쉬운 거죠. 네 번째 이유. 법적으로는 넘겼는데 마음으론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의는 내 걸로 해줄게.
그래도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예금은 줄게. 근데 내가 필요할 땐 쓰게 해줘야지. 그런데 현실은 법적으로 넘긴 순간 그건 자식 것이 됩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자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죠. 그 괴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남고 결국 멀어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압니다. 내가 끝까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걸.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건 내가 쓴다. 필요하면 도와주지만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줄 건 주더라도 조건과 순서를 내가 정한다. 바로 이게 요즘 부모들이 유산을 그냥 안 주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실제로 많이 쓰이는 신유산 전략 3가지, 바로 조건부 증여, 유언장 공증, 신탁 제도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 증여. 이제는 써붙여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망설이십니다. 내 자식인데 굳이 저런 걸 계약서로까지 써야 하나?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나하나 조건을 적는 게 좀 민망하고 괜히 자식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망설여지죠. 맞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일일이 조건을 적는 게 민망하고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괜히 자식한테 너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처럼 보일까 걱정도 되시죠. 그런데요, 요즘은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아예 조건 정해두세요. 서로 오해 없게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증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써야 할까요? 조건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꼬치꼬치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솔직하게 기록해두는 것. 책임과 사랑을 함께 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병원 가는 날엔 동행해주기.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들르기. 명절엔 꼭 함께 식사하기. 내가 위급할 때 연락이 되도록 하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책임 분담하기. 이걸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고 자녀 입장에서도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선 정이 없어진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정 때문에 애매하게 넘기면 나중엔 그 정이 상처로 돌아옵니다. 너 왜 이렇게 해? 아니 엄마, 그런 줄 몰랐지. 받고 나서는 달라지더라.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써붙이면 오해가 사라지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미리 정해줘서 고마웠어요. 받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늘 죄송했는데 딱 기준이 있으니까 마음이 덜 불편하더라고요. 요즘 자식 세대는 부모와 정을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로 하지 말고 기준을 주고 선택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건을 미리 걸어주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기보다 이걸 해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도리어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은 지켜야 사랑입니다. 증여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건부 증여는요, 사랑을 책임과 함께 건네는 방식이고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주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운해하고 눈물만 흘리는 건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사랑도 주되 내 권리도 함께 챙기고 내 삶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딱 한 장의 조건부 계약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나는 정리 다 해놨다.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사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말로만 해놓으면 그게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서울의 한 상담센터에 실제로 들어온 사연입니다. 세 자녀를 둔 78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 셋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엄마가 너한텐 집 주신다 그랬다며? 아니야. 나한텐 아파트 얘기 안 했어. 장남이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그건 네 생각이지. 결국 서로 말 다르고 증거는 없고 감정은 뒤틀려서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싸움은 지금까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자필로 써놨어. 그런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형식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날짜, 전부 본인 손글씨로 직접 작성, 서명 필수, 복사본, 타이핑, 녹음, 증인 없음 다 무효. 조금만 조건이 어긋나도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증 유언장을 준비합니다. 공증 유언장은 법무사나 공증인의 입회하에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작성되는 유언장입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왜 그렇게 남기는지까지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50%, 딸과 막내에게는 각각 25%씩 상속한다. 예금은 장례비와 병원비로 우선 사용한 뒤 남는 금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이 집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분할 처분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여기에 감정도 같이 남기십니다. 큰아들, 내가 엄마 병간호하며 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집은 그래서 내게 준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너희 셋 다 공평하게 생각했다. 이건 내 유산이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마음이다. 이 한 문장, 그 어떤 재산보다 강한 마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자식들,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다 정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괜히 우리끼리 감정 상할 일 없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나중에 말 나오면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유언장이 없으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유언장이 있으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들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증 유언장은 내가 떠난 뒤에도 내 뜻을 지키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작성도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상담 후 방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유언장 공증 비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복잡한 상속 구조가 있어도 70만 원 내외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금액은 공증 사무소나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정확히 작성해두면 남은 평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있게 정리할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그게 바로 공증 유언장입니다. 세 번째, 신탁. 자산은 맡기고 내 자리는 지키는 법. 혹시 내가 쓰러지면 그 다음은 누가 내 돈을 관리하죠? 치매 오면 내 통장 자식이 다 가져가면 어쩌죠? 명의만 넘겼다가 나만 내쫓기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요즘은 그래서 신탁을 찾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탁? 그건 부자들이 하는 거 아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신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중산층 이상 일반 부모님들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쓰기 위해 신탁을 해두는 거야. 신탁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재산을
지금은 내가 쓰고 혹시 아프거나 판단이 어려워지면 대신 운영해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딱 정한 대로 나눠줘라. 이걸 신탁회사나 은행, 법무법인에 맡겨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신탁이 필요합니다. 치매, 중풍, 뇌졸중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 때, 자녀 간 상속 다툼이 걱정될 때, 자산을 맡길 사람은 없지만 보호는 확실히 하고 싶을 때, 미리 정해놓은 조건대로만 자산을 쓰고 싶을 때, 예를 들면요, 이 예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100만 원씩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망 후에는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4대 3대 3 비율로 분할해주세요. 치매가 오면 내가 지정한 법정 대리인만 자산을 운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누구도 멋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 자식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유산이나 재산을 미리 넘겼을 때 제일 무서운 건 자식이 내 뜻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엄마 건데 내가 먼저 좀 써도 되겠지? 그 집 형이 받기로 한 거 아니야? 아직 사시는데도 자기들끼리 나눌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신탁은 이걸 아예 원천 차단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못 건드립니다. 계약대로만 집행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가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신탁이 법적 안전벨트라는 말의 이유입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탁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300만 원 선에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금전 신탁 약 100에서 150만 원. 부동산 포함 복합 신탁 약 200에서 300만 원. 추가 수수료나 운용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음. 은행 신탁사마다 수수료 구조상이 상담 후 비교 필요. 10억 원 자산이 있어야 신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돈 5천만 원, 내 집 한 채도 충분히 신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탁을 많이 할까요? 혼자 사시는 분, 자녀와 심리적 거리가 있는 부모님, 형제 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치매나 질병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 자산이 적지 않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실제로 시중은행 고령 고객 10명 중 3명은 상속형 신탁이나 치매 대비 신탁을 이미 사용 중입니다. 요즘은 신탁 상담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문의해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탁, 더 이상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신탁은 이제 부자들이 쓰는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마지막까지 주도하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떠난 뒤에도 내 뜻과 마음이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신탁입니다. 3가지 전략,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녀와 관계는 좋지만 책임감은 부족할 때, 조건부 증여, 자녀 간 사이가 예민하거나 상속이 복잡할 때, 공증 유언장, 치매나 돌발 상황이 걱정되고 노후 자산을 스스로 운영하고 싶을 때, 신탁제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 조건부 증여, 유언장, 신탁 듣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지금부터는 이 전략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5단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자산지도 그리기.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부터 문서상 내 이름으로 된 것까지 부동산 집, 땅, 상가 등 주소와 명의 확인, 금융자산 예금, 적금, 보험, 증권계좌 등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채 보증, 대출, 신용카드 사용 여부. 이걸 한 장에 정리하면 자산지도가 됩니다. 이 자산지도는 유언장이나 신탁계약서 작성 시 기본 자료가 됩니다. 팀 요즘은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에서
자산통합 조회 가능합니다. 2단계 건강 상태와 돌봄 가능성 점검. 재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내 몸과 마음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 진단받은 병, 병원 기록 정리.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체크. 병원 방문 동행 가능한 사람 자녀, 이웃, 간병인 등 목록 만들기. 건강이 악화되면 내가 가진 재산도 쓸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설계 시 돌봄 플랜이 꼭 함께 들어갑니다. 3단계 내 뜻을 정리하세요. 마음의 유언 초안. 지금부터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나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장례나 간병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지. 예시. 이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 아플 때마다 옆에 있어줬다. 간병비는 내 예금에서 처리하되 아이들에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장례는 간소하게, 부의금은 받지 말고 사회에 기부한다. 이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증 유언장이나 신탁 설계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문서가 됩니다. 4단계 전문가와 상담 스케줄 잡기. 조건부 증여, 공증 유언장, 신탁 설계.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담 한 번만 받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공증 유언장, 법무사 또는 공증인 공증 비용 약 20에서 50만 원. 조건부 증여, 변호사 또는 공증센터 상담. 신탁 계약, 시중은행 PB센터, 신탁 전문기관 비용 100에서 300만 원 선. 상담받기 전엔 자산 목록, 마음의 유언 초안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 자료만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요즘은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상속신탁 무료 상담도 진행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5단계 자녀와 대화하기. 정중하고 담담하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엔 이런 말로 시작해 보세요. 엄마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주고 싶은지 생각해 봤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지키고 싶어서 정리를 해두려 한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내가 다 줄 순 있지만 그 대신 나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관계가 이 일 때문에 흔들리는 건 원치 않아. 그래서 문서로 남기려 한다. 조건을 적는 게 정없고 차갑게 느껴질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요즘 자녀들은 말합니다. 엄마가 미리 정해줘서 오히려 편했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건 사랑을 정리하는 방법이자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권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막연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내 노후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노후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 걸까? 돌봄이 필요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가? 병원, 요양원, 재가 서비스 중 나의 선택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이 있어야 그에 맞는 재정 계획, 자산 배분, 제도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2. 자산의 형태를 파악하고 조정하세요.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거의 없다. 임대 수입은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해버려서 내가 쓸 돈이 없다. 부동산은 시세 차익만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신탁이나 유언장보다 먼저 해야 할 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필요하면 영목이지론, 월지급형 부동산 매각,
리츠 활용 또는 일부 자산의 생활비 전환. 즉, 내가 쓰기 위해 남기는 자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겨주는 재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재산이 먼저입니다. 3. 신탁, 유언장, 사전 의료 의향서, 3종 세트 체크.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갖추면 삶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삼총사입니다. 신탁, 생전부터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상황 변화 시에도 내 뜻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유언장, 사후 재산 분쟁을 막고 내 의사를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가족이 결정하지 못하게 내 의지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4. 간병 문제에 대한 나만의 플랜 세우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중풍, 파킨슨 등 돌봄이 필요한 질병도 갈수록 늘고 있죠. 그런데 간병은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영역입니다. 간병인을 쓸 것인가? 자녀에게 부탁할 것인가? 요양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결정을 맡길 것인가? 돌봄 설계 없이는 자식도 본인도 모두 지칩니다. 신탁 안에 간병과 의료 지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내 뜻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두세요. 모든 서류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탁 수탁자, 유언 집행자, 의료 결정 대리인, 위임장 수령자 모두 결국 내 대신 움직여줄 사람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게 자녀든 형제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써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생각해보고 하나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막연함을 밀어내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써보는 한 줄의 생각입니다. 나는 요양병원보다는 집 근처 요양원에 가고 싶다. 나는 막내딸에게 내 뜻을 맡기고 싶다. 나는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돈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싶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 예고 없이 무너지는 건강, 그때가 되어서야 마음 먹는다면 이미 내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준비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산은 단지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내가 직접 연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아니라 내 삶의 의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한평생을 헌신하며 버텨왔죠.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단단한 준비는 결국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까지 함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여러분 손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재산을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 나의 품격, 나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뉴욕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이 외모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절한 헤어스타일은 평균 7세에서 최대 12세까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머리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 하면 안 되는 헤어스타일 5가지와 20년 더 젊어 보이는 관리법까지 딱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단발은 오히려 나이를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61세 정연숙 씨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갈 때마다 목선에서 일자로 딱 자르는 단발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셨죠. 처음엔 만족하셨습니다. 정리된 듯한 느낌, 어깨 위에서 반듯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왠지 모르게 자신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목주름과 턱 밑살만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점이었어요. 머리는 세련됐는데 왜 내 얼굴은 더 늙어 보이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머리카락의 선이 얼굴의 단점을 강조하는 액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프레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히 목선이 드러나는 칼단발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목과 턱선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목주름, 이중턱, 피부 탄력 저하 같은 부분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목 주변은 가장 먼저 탄력이 떨어지는 부위입니다. 그 부위를 정확히 잘라 강조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나이까지 강조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단발을 아예 피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머리 길이가 아니라 그 길이가 어떤 라인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앞머리는 턱선까지 살짝 내려오고 뒷머리는 목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A라인 단발은 턱선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목선을 은은하게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 끝을 안쪽으로 살짝 말아주는 C컬 스타일을 하면 목선의 뻣뻣함을 덜어주고 얼굴 전체가 한층 부드러워 보입니다. 정연숙 씨는 그 후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곡선 단발로 스타일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이네요. 여러분, 유행보다 더 중요한 건 조화입니다. 칼단발이든 단발이든 내 얼굴과 피부톤, 나이에 맞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선을 찾아야 진짜 젊어 보입니다. 두 번째, 너무 검게 염색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64세 강정혜 씨는 흰머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항상 극단적인 블랙 염색만 고집하셨어요. 심지어 푸른빛이 도는 잉크블랙으로 매달 미용실을 찾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어?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겪는 착각입니다. 검게 염색하면 젊어 보이겠지.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검은 머리와 칙칙해진 피부에 강한 대비 효과 때문에 주름과 잡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머리카락만 젊은 색이 되면 눈썹, 속눈썹, 피부톤과 어울리지 않아서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셋째, 검정색은 빛 반사율이 낮아서
머리카락에 볼륨감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머리숱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축 처져 보이기 쉽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두운 색 대신 다크 브라운, 초콜릿 브라운 같은 부드러운 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얼굴이 한결 화사해지고 주름도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게다가 흰머리가 자라나도 경계선이 덜 도드러져서 염색 주기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색감은 당신의 자신감을 되살립니다. 검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과한 층은 오히려 머리숱이 더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63세 최윤자 씨는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없어 보여서요. 좀 가볍게 층 많이 내주세요. 그 말에 디자이너는 층을 대폭 넣은 스타일을 만들어 드렸고 처음엔 가벼워진 느낌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를 만나고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윤자 씨, 무슨 고민 있어 보여요? 머리가 왜 이렇게 푹 꺼져 보여요? 충격이었죠. 가볍고 볼륨감 있게 보이길 원했는데 오히려 더 초라하고 축 처져 보인다는 인상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리카락은 나이가 들수록 굵기가 줄고 밀도도 감소합니다.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은 젊었을 때보다 머리카락 직경이 평균 3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층을 많이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윗머리는 납작하게 가라앉고 아랫머리는 가볍게 흩어져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휑해 보이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역볼륨 효과라고 부릅니다. 볼륨을 내려다 오히려 볼륨이 꺼져 보이게 만드는 실수죠. 특히 정수리 부분이 꺼져 보이면 얼굴까지 함께 축 처져 보이게 되고 전체 이미지가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층을 아예 내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넣느냐, 그리고 어디에 볼륨을 줄 것이냐입니다. 최윤자 씨도 이후에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층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정수리 볼륨만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로 전체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용실에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숱은 많아 보이고 싶고 볼륨은 정수리에만 살리고 싶어요. 디자이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머리끝이 너무 얇아지지 않도록 아랫단을 도톰하게 정리하는 것도 숱 많아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이기 위해 덜어낸 층이 당신의 이미지까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정수리, 단정한 라인, 단단한 끝단이 당신을 훨씬 젊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고 무거운 생머리는 얼굴까지 함께 처져 보이게 만듭니다. 66세 김선희 씨는 젊은 시절 긴 생머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검은색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묶었던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그냥 긴 생머리가 제일 낫더라 하며 똑같은 스타일을 고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휴대폰으로 찍어준 사진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늘어져 보이지? 사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고 숱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젊을 때처럼 무겁고 일자로 떨어지는 긴 생머리를 유지하면 그 무게 때문에 머리가 축 처져 보이고 결국 얼굴 윤곽까지 무너져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미용 전문가들은 처짐전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의 무게와 방향이 얼굴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특히 층 없이 일자로 떨어지는 생머리는 팔자주름, 눈 밑 탄력 저하, 턱선 흐림 같은 중년의 얼굴 특징들을
고스란히 강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긴 머리는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조정해야 합니다. 김선희 씨도 그랬습니다. 긴 머리를 완전히 자르기엔 아쉬워하셨기 때문에 앞머리 쪽에 가볍게 층을 넣고 정수리 부분엔 볼륨 펌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머리는 여전히 길지만 얼굴은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전체 인상이 가볍고 활기차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 들어도 긴 머리는 가능하지만 그 무게만큼은 꼭 덜어내야 한다는 것. 가볍게 레이어를 넣고 정수리와 앞머리에 볼륨을 주면 길이는 유지하면서도 얼굴선은 훨씬 또렷하고 탄력 있게 바뀝니다. 또 하나, 염색 톤도 함께 조정해 보세요. 지나치게 어두운 단색보다 살짝 밝은 브라운이나 은은한 하이라이트가 얼굴빛을 한층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를 바꾼다는 건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내 얼굴과 나이에 맞는 새로운 조화를 찾는 일입니다. 5번째, 뿌리 염색을 방치하면 얼굴 전체가 지쳐 보입니다. 69세 이화선 씨는 평소 미용실 가는 걸 번거로워 하셨어요. 그래서 뿌리 염색도 두세 달은 그냥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자리에서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화선아, 요즘 어디 아파? 무슨 고민 있어 보여? 처음엔 그냥 웃어넘기려 했는데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본 순간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고 하셨어요. 사실 뿌리 염색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신호예요. 흰머리가 자란 채로 방치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피곤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보는 내 자신이 먼저 위축된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뭘, 귀찮고 그냥 대충 하자, 이런 마음이 쌓이면 거울 속 내 모습조차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뿌리 염색 주기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보통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랍니다. 4에서 6주마다 한 번씩 일정하게 리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얼굴 인상이 훨씬 단정하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둘째, 응급 상황에는 임시 커버 제품을 활용하세요. 갑작스러운 모임이나 약속이 있을 땐 임시 염색 스프레이나 스틱을 쓰시면 좋습니다. 바르기만 해도 바로 커버되니까 바쁘신 날에도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어요. 셋째, 가르마를 바꿔보세요. 왼쪽에서 타던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새로 자란 뿌리가 덜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는 즉각적이에요. 이화선 씨는 그 이후 한 달에 한 번 뿌리 염색과 두피 케어를 꼭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피곤한 얼굴만 보였는데 요즘은 자꾸 웃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뿌리 하나만 정돈해도 기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 삶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6번째, 너무 꽉 묶은 머리는 오히려 얼굴의 단점을 모두 드러냅니다. 68세 문영순 씨는 평소에도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머리를 딱 묶어 넘기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내리면 지저분해 보이고 묶으면 깔끔해 보여서요.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머리 그렇게 묶으니까 얼굴이 더 피곤해 보여.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이마주름, 눈가 탄력, 심지어 헤어라인까지 온 얼굴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던 거죠. 사실 단정하고 또렷해 보이고 싶어서 머리를 꽉 묶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오히려 주름, 탄력 저하, 피부 처짐을 강조하는 역효과를 줍니다. 왜일까요? 첫째,
머리를 뒤로 강하게 넘기면 피부가 당겨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름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마, 눈가, 입가의 주름이 강조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둘째, 두피가 노출되면 헤어라인 후퇴, 두피 얇아짐, 새치 등이 더 눈에 띕니다. 특히 정수리나 M자 이마가 고민인 분들에겐 더 큰 단점이 됩니다. 셋째, 당긴 머리는 얼굴의 골격을 더 강조합니다. 광대, 턱선, 팔자주름까지 자연스레 시선이 얼굴 중심으로 몰리게 되죠. 그렇다면 묶는 머리는 이제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묶는 방식입니다. 꽉 묶는 대신 살짝 여유를 주고 볼륨을 살려서 묶는 낮은 번 헤어, 반묶음, 루즈한 포니테일 같은 스타일을 시도해 보세요. 앞머리나 옆머리를 살짝 내려주고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주면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영순 시도 이후 꽉 묶던 머리 대신 볼륨감을 살리고 앞머리를 내린 스타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엄마, 요즘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인상도 편안해졌네. 하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겨서 감추려는 스타일보다는 흘러내려 감싸주는 스타일이 오히려 당신을 더 젊고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머리는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액자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에 절대 해선 안 되는 6가지 헤어스타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싶은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머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상이 그리고 인생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 팁 5가지 하나씩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첫 번째, 두피도 나이를 먹습니다. 이제는 두피 샴푸도 나이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두피의 유분기와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고 모낭 자체의 활동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처럼 두피도 건조하고 예민해지는 나이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강한 샴푸, 거품이 풍성한 클렌징 위주 제품을 쓰신다면 오히려 두피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모발 뿌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극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 두피 전용 샴푸를 선택하세요. 특히 모낭 영양 강화, 저자극 보습, 두피 순환 촉진 기능이 포함된 시니어 전용 샴푸들이 요즘은 정말 잘 나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머리가 힘없이 처진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발은 두피에서 시작되고 두피는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샴푸 하나만 바꿔도 모발의 볼륨, 윤기, 생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샴푸 전에 단 5분 두피를 마사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단지 씻어내는 것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발 뿌리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고 두피 아래 미세 근육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카락의 생기가 없어지고 정수리가 푹 꺼져 보이는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끝으로 두피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샴푸 전 손가락 끝을 이용해 정수리, 관자놀이, 뒤통수 중심을 지그시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세요. 특별한 도구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되고 욕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모낭 주변의 혈류를 자극하고 두피의 온도를 높이고 모발이 자라기 좋은 뿌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엔 머리숱이 다시 많아졌어요. 모발이 덜 빠지고 볼륨이 살아났어요. 라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습관. 하루 5분이면 당신의 두피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미용실 가는 걸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냥 대충 묵지 뭐. 이런 생각 익숙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외모뿐 아니라 자기 인식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고객분들 중에도 6에서 8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커트를 받고 염색하고 머리를 만지는 시간을 자기 회복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를 정리하고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 그게 바로 미용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60세 이후엔 특히 정기적인 루틴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6에서 8주 간격으로 미용실 일정을 휴대폰이나 달력에 미리 표시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염색이나 커트를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스타일 점검만 해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손길 하나에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나를 단정하게 만드는 장소는 결국 내 마음도 정리해주는 공간이 됩니다. 네 번째, 염색은 감추는 게 아니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보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고 늙어 보일까봐 바로 염색약부터 찾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덮자는 마음으로 검정색 혹은 아주 짙은 톤으로 염색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피부톤을 죽이고 주름과 잡티를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색은 단지 머리카락의 색이 아니라 얼굴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노르스름하거나 붉은 기가 있는 분이 푸른빛 또는 검정색으로 염색하면 얼굴빛이 창백하고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크 브라운, 초콜릿 브라운, 은은한 웜브라운 계열의 컬러는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흰머리가 자라나는 속도까지 고려했을 때 약간 밝은 톤일수록 경계선이 덜 도드라지고 염색 주기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염색의 목적은 흰머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과 가장 잘 어울리는 톤을 찾는 것. 화장에서도 톤 조합이 중요한 것처럼 염색도 피부, 눈동자, 눈썹과의 조화를 섬세하게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은 전문가가 퍼스널 헤어 컬러 진단을 해주는 곳도 많고 셀프 염색약도 다양한 톤으로 나와 있으니 무조건 검정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색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뀌면 여러분의 표정도 기분도 함께 밝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머리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굳이?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 손질을 멈추고 미용실 가는 걸 미루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게 되는 내 상태를 가장 먼저 말해주는 신호이기도 하죠. 흰머리를 감춘다고 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정으로 머리를 넘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를 가꾸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나를 아끼고 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정성껏 살피고 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표정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스타일은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작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머리카락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젊음을 가로막는 6가지 헤어스타일과 그 해결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가릴 수 있는 기적 같은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과 선택에서 출발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염색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머리는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돈하는 일은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섰나 비록 주름은 생기고 머리는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늙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이 환해지고 걸음걸이까지 달라졌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오늘을 돌보려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아끼고 예쁘게 가꾸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